1997년 12월 3일의 차가운 공기를 기억하십니까? 텔레비전 화면 가득히 잡히던 국가부도라는 네 글자.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고 서울역 광장에는 어제까지 양복을 입고 출근하던 가장들이 신문지를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금쪽 같은 아이 돌 반지까지 꺼내들고 나라를 살리겠다며 긴 줄을 서던 어머니들의 젖은 눈망울. 우리는 그 시절을 IMF 사태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돈이 없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믿었던 평생 직장의 신화가 산산조각 났던 우리 현대사의 가장 시리고 아픈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로부터 강산이 2번이나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냈고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일어섰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했고 K-팝과 반도체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것을 보며 가슴 벅차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악몽은 없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들어 등골 서늘한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감당 안 되는 대출, 이자, 널뛰는 환율, 그리고 바닥을 기는 성장률까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제2의 IMF가 오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시작됐는데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만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온도를 모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경제 혈관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1997년의 악몽이 2020년대 버전으로 재림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가족과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공포를 넘어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생존 배낭을 꾸리기 위한 경제 위기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필요한 진실입니다. 30분 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흐릿한 안개가 걷히고 우리가 서 있는 절벽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감지되는 첫 번째 전조 증상은 바로 환율의 발작입니다. 경제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뉴스에서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라는 자막을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에 흐르는 피의 양이 일정해야 건강하듯 한 나라에 흐르는 돈의 가치도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1,400원을 넘긴다는 건 우리 돈 원화가 세계 시장에서 헐값 취급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한번 냉정하게 되짚어 봅시다. 우리가 환율 1,400원을 넘겼던 적은 건국 이래 딱 3번뿐입니다. 첫째 1997년 IMF 외환위기, 둘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셋째가 바로 지금 이 시점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소름 돋는 평행이론 아닙니까? 물론 정부와 일부 낙관론자들은 말합니다. 1997년과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고 경제 기초 체력인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때보다 부자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공포는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흐름에서 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돈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가장 안전한 곳 바로 미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킹달러 현상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를 올려 전 세계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니 한국 같은 신흥국 통화는 가을 낙엽처럼 추락합니다. 문제는 우리 원화의 가치 하락 속도가 유독 가파르다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 돈을 빼서 달러로 바꿔야 할 현금 인출기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심리적 저지선인 1,450원, 1,500원이 뚫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자본 유출, 즉 뱅크런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머니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917년에는 달러가 없어서 망했지만 이번에는 달러가 있어도 비싸서 쓰지 못하는 고비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기름값이 오르고 밥상 물가가 미친 듯이 뛰는 악순환. 이것이 환율 1,400원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장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바로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입니다. 이 부분이 1997년과 가장 다른 점이자 이번 위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97년 위기의 주범은 무분별하게 빚을 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망하고 구조조정을 당했죠. 하지만 지금 다가오는 위기의 주범은 바로 우리들, 즉 가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영끌과 비투의 광풍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집 못 산다, 벼락거지 된다는 공포감에 너도 나도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냈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파티는 끝났고 계산서가 날아왔습니다. 그것도 2배, 3배로 불어난 살인적인 이자와 함께 말이죠. 현재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훌쩍 넘겨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땀 흘려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국민들의 빚을 다 못 갚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토록 무서울까요? 기업이 망하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살리거나 법정 관리로 청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5천만 국민의 가게가 무너지는 건 답이 없습니다. 월급 받아서 이자 내느라 쓸 돈이 없으니 지갑을 닫습니다. 소비가 줄면 동네 치킨집과 편의점 사장님이 망하고 자영업자가 망하면 내수기업이 휘청이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고용을 줄입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빚을 더 못 갚게 되고 결국 은행이 부실해지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1997년이 기업발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면 다가올 위기는 가계부채로 인한 만성복합 장기부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이죠. 세 번째 전조 증상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의 붕괴와 건설사의 연쇄 위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시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선 채권조차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대한민국 채권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포는 여전히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건설 현장은 멈춰서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재비는 폭등했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지어놓은 아파트는 안 팔립니다. 지방은 이미 미분양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금융권에서 거액의 돈을 빌립니다. 이게 바로 PF 대출입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되면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털사들이 줄줄이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특히 제2금융권의 부실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만약 대형 건설사 하나가 못 갚겠다, 배째라 하고 들어눕는 순간 그 충격파는 곧바로 우리들의 예금 통장을 위협할 겁니다. 은행이 돈을 못 내주겠다고 셔터를 내리는 상상, 1997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고층 빌딩 아래 썩어 들어가고 있는 금융의 기반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업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뇌관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수출 엔진의 고장과 무역 수지 적자의 고착화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오직 사람과 기술 하나로 물건을 만들어 해외에 팔아먹고 사는 수출 주도형 국가죠. 그런데 우리의 자랑이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입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가 겨울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최대 고객님이었던 중국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중국은 우리가 만든 부품과 중간재를 사가는 고마운 손님이었습니다. 중국이 성장하면 우리도 콩고물을 받아먹으며 같이 성장했죠. 하지만 이제 중국은 손님이 아니라 무서운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가 잘하던 분야에서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기술 격차는 좁혀졌고 가격 경쟁력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대중국 무역 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거나 아예 팔 물건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달러를 벌어와야 나라 곳간이 채워지는데 곳간에서 달러가 계속 새어나갑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늙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구조적인 신호입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서서히 가라앉는 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징후는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경제 위기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인구 이야기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가장 빨리 사라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합계 출산율 0.7명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노동력이 투입되거나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노동력 공급이 끊겨버린 겁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0%대로 수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는 건 당장의 환율 때문만이 아닙니다. 10년 뒤, 20년 뒤 한국 시장에 돈을 쓸 소비자가 없다는 걸 그들은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환율은 미쳤고 가계빚은 산더미고 건설사는 위태롭고 수출길은 막혔고 인구는 줄어듭니다. 정말 완벽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 망했다, 이제 끝이다 라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암울한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늘어놓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전 생존 매뉴얼, 즉 개인 자산 방어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야 할 행동 수칙들입니다. 첫째, 무조건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이것은 생존의 제1법칙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주식 대박 이런 말들은 잠시 잊으십시오. 지금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가 최선의 공격입니다. 고금리 시대의 현금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킹입니다. 자산시장이 붕괴할 때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헐값에 우량 자산을 줍는 기회를 얻지만 현금 없이 자산만 깔고 앉은 사람은 그 자산이 똥값이 되는 걸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극도로 줄이고 월급 외에 들어오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점검하십시오. 만약 차를 2대 굴리고 있다면 1대를 파십시오. 쓰지 않는 명품이 있다면 중고로 파십시오. 그렇게 해서 비상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인 CMA나 파킹 통장에 넣어두십시오. 회사가 언제 구조조정을 할지, 월급이 언제 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비상금은 당신 가족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위기 앞에서 비굴해지지만 현금이 있으면 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빚 다이어트를 감행하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 리스트를 펴놓고 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무조건 갚아나가야 합니다. 혹시 이 대출금으로 주식 투자해서 이자보다 더 벌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런 오만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출 이자가 6%, 7%인데 확실하게 10% 이상 수익을 내는 투자처가 있습니까? 워런 버핏도 매년 10%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빚을 갚는 것이야말로 확정 수익률 7%짜리 적금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신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거나 원금을 조금이라도 상환해서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빚이 적을수록 위기 상황에서 버티는 힘, 즉 맷집이 좋아집니다. 파도가 덮쳤을 때 몸이 가벼운 사람은 물 위로 떠오르지만 빚이라는 무거운 돌을 매달고 있는 사람은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지금 당장 빚을 줄이십시오. 셋째, 달러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경제가 휘청일 때마다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오릅니다. 즉 달러는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대한 보험입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서 사기 부담스럽다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환테크로 돈을 벌라는 게 아닙니다. 내 자산이 전부 원화라는 한 바구니에 담겨있는 위험을 분산하라는 겁니다. 매달 적립식으로 조금씩이라도 달러 자산을 사모으십시오. 미국 국채 ETF를 샀거나 외화 예금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 이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서 당신을 구해줄 구명조끼가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남들이 환율 폭등으로 고통받을 때 내 주머니 속에 든든한 달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넷째, 스스로의 몸값을 재정의하십시오.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자산시장이 아니라 고용시장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쉬운 비용 절감책인 인력 감축부터 시작합니다.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회사가 어려워져도 끝까지 붙잡을 필수 인력인가? 만약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회사 밖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익히거나 자기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은 반토막 날 수 있고 아파트 값은 떨어질 수 있어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경험 기술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위기의 시대 최고의 안전자산은 금도 달러도 아닌 바로 능력 있는 나 자신입니다. 지금 술 마시고 한탄할 시간에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갑옷입니다. 다섯째, 경제 공부를 멈추지 마십시오. 공포는 무지에서 옵니다. 귀신이 무서운 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내 대출 이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뉴스를 보고 해석할 줄 아는 금융문맹 탈출이 시급합니다. 남들이 지금 사야 한다고 우르르 몰려갈 때 멈춰서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은 오직 공부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 탓 정부 탓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제를 알면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의 끈기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입니다. 경제 위기는 숫자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멘탈 싸움이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 온통 부정적인 소식뿐일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다고 아우성칠 겁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누군가는 망했지만 누군가는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아 엄청난 부를 이뤘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멘탈에서 왔습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지만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고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희망 회로를 돌리라는 게 아닙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보도해 결코 절망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917년 겨울 우리는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그 차가운 터널을 건넜습니다. 한국인은 위기에 강한 DNA를 가졌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날 때부터 강해서가 아니라 뼈아픈 고통을 겪으며 굳은 살이 박히고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1917년의 비극을 반복할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지는 오직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막연한 낙관론도 근거 없는 비관론도 독입니다. 필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치열한 대비뿐입니다. 오늘 밤 가계부를 펴고 가족들과 마주 앉아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집 경제는 안전한가? 만약 내년이 더 추워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 그 작은 대화의 시작이 다가올 거대한 태풍 앞에서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파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은 깨어있는 자에게만 찬란하게 밝아옵니다.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정이 이 거친 파고를 넘어 무사히 순항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대비한다면 그 어떤 위기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